퇴근길의 주차장. 쓰러진 한 명의 교육자. 그 옆에 나란히 피 흘리는 또 한 사람. 범인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건 새 자루의 칼.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이혼 후 7년. 한 여성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지금 밝혀진다. 2018년 7월 19일. 싱가포르. 그날의 도심은 여느 평일 저녁과 다를 게 없었다. 무더운 공기가 천천히 가라앉고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싱가포르 공익교육학원의 교내 주차장이었다. 학원 본관 뒤편. 인적이 드문 외진 구역이다. 평소에도 차량만 드문드문 오갈 뿐 큰 소리가 들리는 일은 거의 없는 장소였다. 이날의 주인공은 56세 여성 류후 이위였다. 그녀는 이 학원의 시험관리부 주임으로 오랜 세월 근무해온 베테랑 교육자였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는 말수는 적지만 일에 빈틈이 없는 사람으로 통했다. 학생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다정했고 후배 교사들에게는 든든한 선배였다. 2년 전부터는 기독교에 귀의해 매주 외동딸 아만다와 함께 교회에 다녔다. 동료들이 기억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한다. 평범한 정장 차림.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 먼저 들어갈게요 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사무실 문을 나섰다. 시각은 저녁 7시 40분경. 류후 이위는 자신의 차량이 세워진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차장 안쪽에서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인근에서 차를 몰고 나오던 한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 남자가 차량 사이에 서서 무언가를 향해 칼을 내리꽂고 있었던 것이다. 칼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다. 목격자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시각은 19일 저녁 7시 41분. 비명이 울린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베테랑 경관조차 잠시 숨을 삼키게 만들었다. BMW 한 대와 닛산 한 대 사이. 그 좁은 틈새에 한 중년 여성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옷은 이미 검붉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주변 아스팔트에는 핏자국이 길게 번져 있었다. 출동한 의료진이 즉시 맥박을 확인했지만 이미 생명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류후 이위 주임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시신 바로 옆. 같은 자리에 또 한 명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60대로 보이는 노년의 남성이었다. 그의 복부에는 여러 곳에 자상이 나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한 자루의 칼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그 남자를 응급 후송했다. 그 시점까지 현장의 정황은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동반 자살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경찰이 현장을 정밀 수색하면서 단순 충동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흉기였다. 남자의 손에 쥐어진 칼은 결코 한 자루가 아니었다. 인근 차량 주변과 그가 타고 온 차량 안에서 똑같은 형태의 칼 2자루가 더 발견된 것이다. 도합, 세 자루. 단순히 우발적으로 휘두를 도구를 챙긴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마치 한 자루가 부러지더라도 끝을 보겠다는 듯한 기이할 정도의 준비성이 엿보였다. 경찰은 그 가운데 한 자루의 칼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손잡이 부근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0, 1, 0, 6, 0, 9, 그리고 0, 2, 0, 6, 0, L, L, L,
6자리 숫자 2줄. 일반적인 식별 번호로 보기에는 위치도 새긴 방식도 부자연스러웠다. 누군가 손으로 직접 새긴 분명한 메시지였다. 두 번째 단서는 차량이었다. 남자가 타고 온 차량은 그의 소유가 아닌 그날 당일 단기 렌트한 차량이었다. 자신의 차를 두고 굳이 다른 차를 빌려 학원 주차장으로 향했다는 의미다. CCTV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남자가 그 차량을 몰고 학원 주차장에 진입한 시각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40분경. 사건이 발생하기 약 3시간 전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시동을 끈 채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를 보지도 음악을 틀지도 않은 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응시하던 방향은 류후 2위의 차량이 세워진 자리였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단 한 사람의 퇴근만을 기다리며 보낸 것이다. 이건 단순한 충동범죄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산되고 계획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수사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치정에 의한 우발살인이 아니라 명백한 예비살인의 정황을 띠고 있었다. 검시 결과 또한 그 결론에 무게를 더했다. 다음 날 새벽, 류후 2위의 시신은 법의학부로 옮겨져 부검이 이루어졌다. 부검의가 확인한 자상은 모두 8군데였다. 그 가운데 가슴, 등 좌측, 그리고 허리 부위의 3군데가 치명상이었다. 이 3곳은 어느 한 곳만 입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깊이의 상처였다. 부검에는 보고서의 한 줄을 분명히 적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한 사람의 퇴근을 3시간이나 기다리며 세 자루의 칼을 준비했단 말인가? 칼에 새겨진 2줄의 숫자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응급실로 옮겨진 남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일주일간의 치료 끝에 의식을 회복한 그는 경찰의 신문에 한 가지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했다. 자신의 이름은 쉐쩌 위안, 66세. 66세. 그리고 죽은 류후 이위는 7년 전에 헤어진 자신의 전처라는 것이었다. 전 남편에 의한 전처살인. 표면적으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혼 후 보복 사건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한 가지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다. 헤어진 지 7년이 지난 시점이다. 보통 이런 보복 살인은 이혼 직후, 감정의 골이 가장 깊을 때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왜 하필 7년이 지난 어느 평범한 여름날이었을까? 그 7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경찰은 두 사람의 과거를 처음부터 다시 추적해 보기로 했다. 1952년생인 쉐쩌 위안은 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한 명의 여동생을 둔 평범한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다. 1984년 그는 첫 결혼을 했다. 첫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한 명 두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파국에 이르렀다. 이혼 후 아들의 양육권은 전 부인이 가져갔다. 그가 류후이 위를 처음 만난 것은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쉐쩌 위안은 당시 싱가포르 공익교육학원에서 진행되던 한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류후이 위와 마주쳤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정확히 10살. 그러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1993년 4월 7일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결혼 7년째 되던 해 그들은 외동딸 아만다를 얻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분명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아내는 학원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고 남편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어린 딸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의 이면에는
이미 깊은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셰쩌 위안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바로 도박이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취미처럼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곧 통제불능의 중독으로 변해갔다. 그는 가족 몰래 가정의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적금이 사라지고 통장이 비어갔다. 그러나 그는 도박을 멈추지 못했다.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댔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에야 류후 이위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자신이 알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류후 이위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녀는 모든 것을 견디기로 했다. 남편을 용서하고 그의 빚 일부까지 자신의 돈으로 갚아주었다. 그러나 사람의 중독은 다짐만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08년에 일어났다.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난 호주 여행 중 셰쩌 위안은 갑자기 일행을 떠나 자취를 감췄다. 가족이 그를 다시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현지의 한 카지노였다. 가족 여행지에서조차 도박장을 찾아간 남편의 모습에 류후 이위는 결국 마음을 닫았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다. 2011년 6월 16일 18년에 걸친 두 사람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딸의 양육권은 어머니인 류후 이위가 가져갔다. 부부가 함께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매각되었고 그 대금은 법에 따라 정확히 절반씩 나뉘었다. 이혼 직후의 셰쩌 위안은 표면적으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주목한 변화는 이혼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나타났다. 그 무렵부터 셰쩌 위안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류후 이위에게 거듭해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듯한 내용이었지만 점차 본색이 드러났다. 재산 분할이 잘못되었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이 더 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거의 매달. 어떤 시기에는 매주 같은 내용의 메일이 날아들었다. 그러한 요구는 2011년부터 사건이 일어난 2018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이어졌다. 두 사람은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해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류후 이위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분할이 끝난 재산을 다시 내어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수사관들이 셰쩌 위안의 금융기록을 조사하자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는 이혼 후에도 도박을 끊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즉, 그가 류후 이위에게 그토록 집요하게 요구한 돈의 진짜 사용처는 생활비가 아니었다. 다시 도박판으로 흘러갈 자금이었던 것이다. 류후 이위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더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단호한 거절이 셰쩌 위안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의미로 자리 잡아갔다. 거절은 배신으로, 배신은 원한으로 변형되어 갔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류후 이위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했다. 이혼은 모두 그 여자 탓이다. 자신의 도박과 빚이라는 진짜 원인은 입에 담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전처에게 돌렸다. 이 주장에 대해 수사관들은 류후 이위의 여섯째 언니인 스텔라를 만났다. 스텔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외도는 사실이 아니다. 결혼을 망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었다. 이로써 셰쩌 위안의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한편 2017년 6월, 셰쩌 위안은 직장에서 은퇴했다. 정기적인 수입은 끊겼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돈은 매달 받는 중앙적립기금뿐이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기본 생활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었다. 그러나 그 금액으로는 그가 끊지 못한 도박의 갈증을 채울 수 없었다. 빚은 다시 쌓여갔고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가장 마지막에 떠올린 출구는 다름 아닌 전처의 지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문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다. 수사관들이 쉐쩌위안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다. 자택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단순한 충동 범죄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책상 서랍에서 봉투, 네 통이 나왔다. 봉투마다 다른 수신인이 적혀 있었다. 한 통은 딸 아만다에게, 한 통은 자신의 여동생에게, 한 통은 친구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경찰 앞으로였다. 모두 사건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에 작성된 유서였다. 수사관들은 봉투를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그 안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딸 아만다 앞으로 쓰인 한 줄이었다. 내가 네 엄마를 데리고 간다. 그녀가 아빠를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살인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그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칼에 새겨진 두 줄의 숫자. 그 의미도 이 시점에서 풀렸다. 이는 2009년 1월 6일과 2009년 2월 6일을 의미하는 날짜였다. 쉐쩌위안은 그 두 날짜에 류 후이위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었다. 진위 여부는 아무도 입증할 수 없는, 오직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죄목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망상에 기반해 칼날의 날짜를 새겼다. 마치 사형 집행인이 죄수의 죄목을 판결문에 새기듯이 수사관들은 그 칼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에 전율했다. 이 남자는 7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죄목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의 그림은 이로써 완성되었다. 쉐쩌위안은 사건 당일 익숙한 자신의 차량 대신 일부러 렌터카를 빌렸다. 학원 직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알아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새 자루에 칼을 챙기고 오후 4시 40분에 학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류후이위의 차량 가까이에 차를 세운 채 운전석에 앉아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3시간이 넘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을 돌릴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저녁 7시 40분, 류후이위가 차량에 다가오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가 운전석에 앉는 것을 확인한 그는 차에서 내려 빠르게 차량을 돌아갔다. 그는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듯 그녀와 대치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칼을 꺼내 들었다. 가장 먼저 가슴을 향해, 다음으로 등을 향해, 그리고 허리를 향해 류후이위가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쉐쩌위안은 자신의 복부에도 같은 칼을 꽂았다. 동반 자살을 가장한 마무리였다. 그러나 그의 자해는 치명상에 이르지 못했고 그는 살아남아 법정에 서게 된다. 모든 정황이 드러난 뒤 경찰은 그에게 한 가지 죄목을 적용했다. 싱가포르 형법 제300조에 규정된 가장 무거운 살인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었다. 류후이위의 사망 소식은 곧 학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선배였다.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하던 사람이었다.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입에서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그녀가 다니던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 또한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가 매주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예배에 참석하던 모습을 사람들은 잊을 수 없었다. 사건 다음 날 17세의 외동딸 아만다는 가족들과 함께 영안실로 향했다. 어머니의 시신을 인계받고 미성년의 어린 어깨로 모든 장례 절차를 감당해야 했다.
류후이위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8자매 중 7째였던 그녀를 위해 모인 사람은 단 15명.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이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시간은 흘러 2021년이 되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 쉐쩌위안에 대한 재판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구속된 동안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그는 어떠한 정신질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그의 범행은 병이 아니라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2021년 8월. 검찰은 당초 적용했던 예비 살인죄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9월 14일. 그는 정식으로 법정에 섰다. 법정에 선 쉐쩌위안은 변경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그는 진술대에 직접 오르지는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유죄를 인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딸과 가족이 더 이상 여론의 시달림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동시에 사건의 책임을 죽은 류후이위에게 돌리려는 변론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이혼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고 추가적인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결혼 파탄과 거절의 책임은 모두 사망한 전처에게 있다. 그 변론을 듣고 있던 판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판사는 단호한 어조로 그 주장을 일축했다. 죽은 자는 스스로 변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떠넘길 자격이 없다. 본 사건의 범행 수법은 극히 잔혹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8일 뒤인 9월 22일. 양형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사형을 직접 구형하지 않고 양형의 판단을 법관에게 일임했다. 그러나 그것이 가벼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쉐쩌위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69세가 된 그는 싱가포르 창이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고령임을 이유로 채찍형은 면제되었지만 그가 다시는 자유의 몸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7년의 원한, 3시간의 기다림, 그리고 8군데의 칼자국,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를 가둔 것은 영원히 닫히는 한 짝의 철문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2023년 8월, 어머니를 잃고 어른이 된 외동딸 아만다는 한 신문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골을 직접 바다에 뿌렸다고 했다. 물가에 갈 때마다 어머니를 느끼고 싶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에게 견디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처음에는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는 것이 어려웠다. 그녀가 마음을 의지한 곳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묵묵히 지지해준 한 가지였다. 바로 무용이었다. 3살 때 발레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두말 없이 그녀를 지원해 주었다. 16세에 한국의 케이팝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그녀를 한 달간 서울로 보내주었다. 지금 아만다는 한 무용 에이전시의 매니저로서 도쿄, 로스앤젤레스,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만들어준 작은 무용 연습실이 있던 그 옛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녀는 짧게 답했다.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으며 면회를 간 적도 없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면전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선량하고 무고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이 내게 진실이다. 한 사람의 집착은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거절은 정당한 권리였음에도 그의 목숨을 빼앗는 이유로 변질되었다. 인간의 욕망이 망상으로 굳어질 때 그것은 결국 가장 가까운 이를 향한 칼날이 된다. 진실을 아는 것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 채널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전합니다. 구독은 채널 페이지에서